강이 말라붙고 뜨겁고 메마른 벌판에서 식물이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때, 생태계 재앙이 피할 수 없어 보일 때 세상을 구하러 그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늑대, 토끼, 그리고 비버죠. 지금부터 동물들이 지구 곳곳의 생태계를 어떻게 살렸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자, 토끼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확인해주는 믿을만한 출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죠.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중국의 다리아베너 사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사막이라고 했는데 왜 푸른 오아시스처럼 보이냐고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곳은 광활하고 생명 없는 모래벌판이었습니다. 식물은 살아남지 못했고 나무도 자라지 못했으며 동물도 살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땅은 생명을 품지 못했죠. 이렇게 넓은 땅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심기, 인공관계, 대규모 녹화 사업 같은 전통적인 해결책들을 검토했죠.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은 모두 비효율적이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1988년 한 중국 과학자가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사막에 토끼를 풀어놓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품종인 렉스 토끼 한 무리가 다리아베노로 옮겨졌습니다. 이 귀여운 동물들은 놀라울 정도로 건조하고 뜨거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이 혹독한 조건 속에서 토끼들은 뿌리와 마른 풀을 찾아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로 이루어진 이 땅 파기는 토양에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통기란 토양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건 식물 성장에 필수적이죠. 그리고 토끼들이 화장실을 갈 때 점잖게 표현하자면 토양에 영양분과 소화되지 않은 씨앗을 공급해준 셈이죠. 이 모든 것이 사막을 되살리고 서서히 푸른 계곡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토끼 수가 한정되어 있었고 사막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넓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토끼는 번식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토끼 한 마리가 1년에 약 40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개체 수가 1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토끼를 위협할 만한 위험한 천적도 없었죠. 토끼들은 번식하고 땅을 일구고 자연이 설계한 대로 정확히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결과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식물 생존율이 96%에 달했거든요. 전 세계 농부들이 토끼가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게 되었고, 토끼 사육은 금세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동물들을 원했죠. 농부들은 수만 달러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경제 수준이 올라갔고 그와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졌죠. 사막이었던 땅은 감자를 재배할 수 있을 만큼 비옥해졌습니다. 농부들은 연간 1000톤 이상의 감자를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이건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토끼들이 땅을 되살리고 사막을 녹색으로 바꾸고 지역 전체에 경제 성장을 가져다 준 거죠. 자, 이 이야기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1988년에 이 토끼 프로젝트가 사실이라고 확인해주는 믿을 만한 출처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이야기는 실제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다음 도우미 동물은 바로 비버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타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이 지역의 강들이 말라붙었습니다. 강은 이곳에서 정말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죠. 야생동물, 농업, 관광, 그리고 식수 공급까지 모두 강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극심한 가뭄으로 강이 말라붙고 물고기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 물고기에 의존하던 동물들도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분 부족으로 산불 위험도 커졌죠.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아무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유타 주립대학교의 연구진이 독특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프라이스 강으로 비버를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갉아먹는 동물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비버는 댐을 짓습니다. 강을 따라 이 댐들이 작은 연못과 습지를 만들어내죠. 가뭄 때 물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더 오래 유지되지만
긴 강줄기를 따라 퍼져 있으면 타는 듯한 태양 아래 금방 증발해 버리거든요. 물고기와 다른 동물들은 이 연못을 피난처로 삼아 힘든 시기를 버팁니다. 그 후 우기가 돌아오면 강이 회복되죠. 비버댐은 물고기 개체수를 유지시키고 산불 위험을 줄이며 영양분 공급도 개선합니다. 물고기를 먹고 사는 숲속 동물들도 굶지 않게 되고 생태계 전체가 가뭄을 더 잘 견뎌내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방법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모든 비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프라이스 강의 경우 이주된 동물 중 일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천적을 만났고 일부는 새로운 기후 조건을 견디지 못했죠. 하지만 대다수는 제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오늘날 강의 수위는 더 높아졌고 물고기도 풍부합니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에 만족하고 있죠. 사람들은 해변에서 쉬고 수영하고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러 옵니다. 이 모든 풍요가 비버 덕분에 존재하는 거죠. 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보호구역 중 하나인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단 하나의 종이 이곳의 전체 생태계를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메뚜기 떼가 눈에 보이는 모든 식물을 먹어치우거나 모기가 질병을 퍼뜨리는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자연의 균형을 무너뜨리는데 항상 작고 빠르게 번식하는 생물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엘크 같은 큰 동물이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때 옐로스톤의 엘크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엘크들은 버드나무, 사시나무, 포플러 등 엄청난 양의 나무를 먹어치우기 시작했죠. 그들의 식욕은 끝이 없어 보였고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숲을 서서히 벌거벗기고 있었습니다. 잎을 먹고 줄기를 손상시키고 가지를 부러뜨리면서 엘크는 새들이 의존하던 자연 서식지를 파괴했습니다. 이 나무들이 없어지면서 많은 조류가 더 이상 겨울을 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 개체수가 줄어들자 새를 먹이로 삼던 포식자들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새들은 곤충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빠르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엘크가 이 지역의 수온까지 바꿔버린 겁니다. 나무가 사라지면서 비버는 겨울 먹이인 버드나무를 잃게 되었고 그래서 비버가 댐을 충분히 짓지 못했습니다. 이 댐과 나무들은 물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그늘을 제공했거든요. 그것들이 없어지자 옐로스톤의 강물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냉소성 물고기들이 고통받았고 이 물고기가 없어지자 많은 동물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죠. 엘크 때문에 길고 복잡한 생태계 사슬이 끊어진 겁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동물을 없애는 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을 테고 게다가 엘크는 본능을 따랐을 뿐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늑대였죠. 네, 맞습니다. 1995년 초 사람들이 옐로스톤에 8마리의 늑대를 데려왔습니다. 1996년에는 그 수가 31마리로 늘었고요. 2002년에는 30쌍의 늑대가 공원 곳곳에 배치되었고 불과 10년 만에 옐로스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의 존재가 엘크들을 끊임없이 이동하게 만들고 경계를 늦추지 못하게 했거든요. 엘크의 개체수가 줄었고 행동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나무 군락 전체를 파괴할 수 없게 된 거죠. 식생이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버드나무와 사시나무가 다시 튼튼하게 자랐고 새들이 돌아와 둥지를 다시 지었습니다. 비버도 다시 댐을 지을 나무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었고 강물은 그 그늘 아래서 다시 시원해졌죠. 한 걸음 한 걸음 생태계가 치유되었습니다. 늑대가 숲을 살린 거죠. 그런데 잠깐, 왜 원래 옐로스톤에 늑대가 없었을까요? 답은 바로 인간입니다. 19세기에 옐로스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늑대들은 가축을 자주 공격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정착민들이 근처에 목장을 짓고 이 지역에 토착종이 아닌 양과 소를 대량으로 들여왔거든요. 동시에 그들은 공원의 자연 초식 동물을 사냥해서 늑대에게 먹이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 된 늑대들은 목장 동물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당시 사람들은 늑대를 해충으로 봤습니다. 해결책은 뻔해 보였죠. 수십 년간 사냥꾼들이 늑대무리 전체를 쓸어버렸습니다. 1920년대 중반까지 130마리가 넘는 늑대가 사라졌죠. 그리고 1926년 마지막 늑대무리가 제거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옐로스톤에서 늑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엘크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존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동물들은 단순히 우리 곁에서 먹고, 자고, 사냥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들은 자연이라는 생명의 그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이고, 이 체계에서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